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의혹이 제기됐죠. 대표단이 출장길에 골프채를 가져갔다는 건데요.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뉴스 화면을 근거로 뉴스 영상에 골프백이 딱 걸렸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백신 공급 협상 출국길에 골프채를 가져갔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 화면에 잡힌 골프백은요, 협상단의 짐이 아니라 다른 승객의 짐이 우연히 같은 화면에 잡혔을 뿐이라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백신의 공급과 접종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이상한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좀 더 속도를 높여야겠습니다. 8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지역 서점 활성화 고민이죠. 그런데 안동의 오래된 서점 교학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해서요. 잠시 후에 안동 교학사 손진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최근 세계 언론이 중국 리스크에 대한 기사를 부쩍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제 지표 약화, 또 외국인 주식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도,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마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조용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7월 경제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둔화됐다고 했어요. 지난해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회복 추세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경제 삼각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왔는데요. 네. 첫째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령이 중국 전역에서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가 70%가 사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8.5%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7월 한 달만 무려 16% 가까이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해서 규제 조치가 내려진 철강, 시멘트, 석탄 부분의 생산도 급감했고요. 마지막으로 천년에 한 번 내린다는 악천후, 여기에 홍수 피해가 겹쳐지면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사가 지연된 게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자동차 생산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배나 늘었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42%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달리 기업들의 일선 부족이나 임금 상승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화에 지금 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동 제한, 또 반도체 부족 생산과 함께 또 이렇게 규제 조치, 악천후, 홍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7월 경제지표에서 생산, 소비, 투자 지표 일제히 둔화됐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나 둔화된 건가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백화점이나 슈퍼, 전자상거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8.5%로 나왔는데요. 이는 6월 달에 12.1%보다 크게 지금 밑돈 수준이고요. 또 시장 전망치보다도 하이한 수치입니다.
또한 그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6.4% 증가에 그쳤는데요. 이는 6월 달에 8.3%보다 크게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1월부터 7월까지를 보면 10.3%로 1월부터 6월까지 12.6%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신재생, 신에너지 자동차는 급증을 했어요. 특히 7월 판매가 2.6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에너지 자동차만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해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역성장을 2019년도 했지만 2020년부터는 판매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샀을 때 번호판비를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주는 정책이 2022년까지 연장이 됐고요. 네.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워 때는 자동차를 중심 도심지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심 진입이 허락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는 가솔린 그 자동차와 관련된 판매를 중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양한 그 자동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인지도나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지면서 민간의 수요를 자극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도 참 많이 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는 특혜도 참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중단시키고 신에너지 자동차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추고 환경 오염을 절약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만 진짜 속내는 가솔린 자동차와 같이 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이런 부분에 올인해 왔는데 중국은 최근 20-30년 내에 따라오려니까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진입장벽이 낮은 신에너지 자동차 쪽에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부품 수가 5만 개가 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만에서 3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중국 표준 2035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이나 인력, 또 진입 문턱도 낮춰주고요. 연구 개발 시 세액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분야에서 기술을 석권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중국은 신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동 통합 서비스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키울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변화는 기회라는 그 말들처럼 아마 중국이 새 판짜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 기업을 또 육성시킬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기업, 저탄소 기업, 동영상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통신기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그럼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이나 비중 이런 건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비교해봤을 때. 지금 현재 신에너지와 관련해서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EU와 중국이고요. 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5%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180만 대 정도가 출시가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강국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신에너지 자동차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시켜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규제를 완화해서 중국 경제를 좀 살릴 법한데 지금 계속 규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네,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뭐 질 높은 발전하겠다, 또 공동 부유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을 그동안에 급성장시켰던 IT 기업이라든지 네. 부동산 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경기 회복 국면에서 규제를 강화시켜서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성장축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그 중국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방해하지 말라. 또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그리고 타사와 거래를 금지시키는 양자택일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좀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파처럼 세계를 좌우할 정도의 빅테크 기업은 앞으로 키우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네. 대신 중소기업의 성장 공간을 만들어줘서 독일처럼 강소기업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국 산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이제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대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에 좀 더 중점을 두라는 이야기고요. 이외에도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은행 결제 시스템에 혹시 미결제가 주면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된 규제 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가 뭐 IT 산업, 부동산, 교육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계속 확산을 하겠네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격차 시정이라든지 사회 안정이 달성될 때까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3대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그 국익의 손해가 되더라도 규제 정책을 밀고 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 레드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중국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에도 중국 IT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낙관적인 그 전망은 많습니다. 중국의 증권 감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그 7월 28일 가진 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대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큰 폭의 사업 재검토는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번 규제는 특수 섹터들이죠. 교육과 같이 한정된 분야의 그 규제일 뿐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킬 의도는 안 갖고 있다. 그리고 시장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규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빅테크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의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들 같은 경우는 바닥 다지기, 그러니까 악재는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지금 IT 산업, 부동산, 교육 산업, 빅테크 정도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중국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도 펴야 될 텐데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문제는 8월달 이후에도 중국의 경기가 다시 회복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른 삼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중국은 올해 들어와서 수출 특수가 경기를 이끌었는데 전 세계 각국이 생산이 지금 정상화됨에 따라서 수출 특수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민간 기업들의 규제로 인해서 투자 위축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16세부터 24세 신규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그 젊은 층들의 실업률이 무려 16%를 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이나 소비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그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9만 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납품하는 소재나 내구재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연쇄 부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촉
촉진 그리고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이제 앞으로 9월달 이후에 차곡차곡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추가 지준율 인하 그리고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춰서 아무래도 자금 수요를 먼저 해주고요. 네. 가구나 전자제품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좀 더 높여주는 한 그리고 중소혁신 IT 기업에 대한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시장을 창출을 시켜주는 이런 수요 정책들도 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7월 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정부 조달해서 미국 제품 우선 구입하는 바이 아메리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잖아요. 제2단계 미중 무역 협상은 아직 열리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 1월 달에 1단계 무역 협상이 체결이 됐고요. 1년 후에 재개하기로 했지만 현재 미국이 이를 꺼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은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네. 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전기 기기 분야에서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20년 당시에는 33%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40%까지 역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무역 협상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주변 다지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바로 바이 아메리칸 정책입니다. 미국 내 생산을 좀 더 동렬시키고요. 또 제3국의 관세를 낮춰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책인데요. 이 때문에 뭐 중국의 수입분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든지 제3국에서 조절하려고 그러면은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2단계 무역 협상은 미국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처럼 제3국 대체 수입에 늘리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략에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니 델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렇게 무역 협상도 좀 빨리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제넷 앨런 같은 경우에 갔을 경우에는 대미와 관련해서 중국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문제 네.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가에 대한 보호 정책들이 우선을 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달러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도 좀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제넷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관여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주도권은 여전히 재무부라든지 그리고 무역 협상팀 그리고 국무부가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넷 앨런 의장만 방문해가지고는 네. 무역 구조와 관련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그리고 외국인이 반도체발 악재에 놀라서 우리 증시에서 7조 원 넘게 매도해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 궁금한 건 중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무려 엄청난 자금을 팔았는데 한 22조 원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조 한 7천억 원 정도를 다시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매도 압력은 줄어들 수 있는 게 전 세계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운용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합이 맞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당국의 자본 이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가 현재 속도를 내고 있고 또 MSCI 같이 국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꼭 지수 산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벤치마크 지수들 같은 경우에 중국 투자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림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끝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있는데요. 지금 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이죠. 틱톡이 만 19세 이상 신규 회원을 초대하며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틱톡 앱을 내 핸드폰에 설치를 하면은요, 단 9초 만에 나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 친구 목록과 같이 210가지 정보가 중국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친구들과의 대화도 실시간으로 다른 기기로 유출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앱 이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보정 앱도 있고요. 보안 앱도 있고 캡 스캐너도 있고 또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광군제 때 그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 이용하는 앱도 있고요. 네. 또 모바일 메신저 위치 앱이 있는데 이들 정보를 모두 취합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국가 안전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그 해킹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그 중국 내 보이스피싱 연락책들에게 이 정보를 넘겨서 사기 행각에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보안과 관련해서 개인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개인이 챙기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요. 이 중국의 너무나도 공격적인 마케팅이라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고요. 라디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관.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온라인 서점과 독서 인구 감소로 서점 운영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역 서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서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도 꾀하고 있습니다. 안동 교학사 서점 손진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진걸입니다. 네. 대표님 저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책 사고 싶을 때 종족이 안동 교학사 갔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 교학사가 문을 연 게 언젠가요? 그 교학사가 문을 연 거는 우리 창업자께서 1965년도에 네.
예천에서 먼저 출발을 하셨고요. 네. 우리 안동에서는 1969년도에 그 사장뚝 바로 밑에서 이제 조만한 가게에서 출발하셨죠. 그때는 책을 그 지게에 져서 옮기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서점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창업자께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창업자랑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이세요? 아, 저희 매형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가족 관계셨군요. 예. 근데 지금 교학사가 좀 옮겼잖아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그 우리 남부동의 갈비골목 쪽에 네.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북도청 신도시로 또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요. 아, 저희들이 이제 오래 있었던 곳에서 네. 이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그 도청에서 온 고객들께서 아니, 도청에도 정말 서점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고 불편해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아들이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서 저희들이 그 도청 신도시에서 서점을 열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안동 원도심에도 있고 도청에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두 개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 예전에 있던 자리 교학사에 갔다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청으로 옮겨서 없구나 해서 한 번은 이렇게 돌아온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원도심에 문 연 건 가보긴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기존 책방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서점이 책을 단순히 파는 곳이 아니라 좀 책도 보고 또 커피도 마시고 휴식도 하고 또 이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그 4층 건물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1층에는 조그마한 커피숍도 꾸미고 서점도 넣고 2층에는 휴게실과 그다음에 수험서를 파는 전문 서점 3층에는 행사할 수 있는 행사장 이렇게 해서 문화복합 공간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실 이런 문화 복합 공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서점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근데 교학사는 뭐 서점이긴 하지만 안동 시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가까이 해오면서 서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골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교학사에 대한 추억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교학사 그러면 안동에서는 만남의 장소였고 약속의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명절 때 되시면 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가 이곳에서 책을 샀던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이 교학사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할 때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정말 이 교학사를 잘 지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그 교학사에서는 보면은 만남의 장소다 보니까 교학사에서 책을 보다가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직원분이 마음에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책을 많이 사가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그 결혼까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요즘 전혀 서점을 안 온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요. 짝사랑의 아픔으로 서점을 끊으셨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그때 9살인가 10살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안동에서 아주 유명한 친구였는데 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구석에서 책을 보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10시에 퇴근하니까 밤 12시인가 1시 돼가지고 부모님이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책을 보다가 잠이 들어서 그 서점에 그대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지금 크게 됐을 겁니다. 어떤 인물이 됐는지는 전해 듣지 못하셨고요. 제가 다음에 알아가지고 인터뷰하면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네요. 근데 요 사이 뭐 서점이 많이 어렵다고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과거에는 서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고 워낙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서점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학생도 워낙 많았고 또 책은 오히려 학생의 수에 비해서 부족할 때니까 이때는 신학기가 되면은 한 200m가 넘어가지고 우리 안동의 교통경찰들이 출동해서 정리를 해주실 정도였고요. 저녁에 그때는 전부 뭐 카드가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현금 1,000원짜리를 그 쌀자루 위에 한 7푸대, 10푸대 정도 이렇게 담아서 가져갈 정도로 아주 호황기였는데 이런 호황기가 다시 한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호황기를 넘어서 황금기. 어떻게 황금기라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줄이 200m가 넘어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시대가 참 2010년이 되면서 교학사가 부도가
났었잖아요. 이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당시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 가슴이 참 아프고 네. 어떻게 그걸 헤쳐나왔을까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학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부도가 났구나 많이 아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정말 그때 출판사 사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총판 사장님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네. 저를 믿고 책을 달라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이 서점의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학사를 지켜주신 분들은 바로 우리 안동 시민들이고 우리 교학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께서 그렇게 많이 오셔서 책을 사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안동 시민들이나 우리 고객님들에게 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이후에 재기해서 7년 후에 2010년에 부도가 나고 2017년에는 전국 서점의 날 문체부 장관상을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이때 가면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 매년 11월 11일은 서점의 날입니다. 네. 근데 2017년 제1회 때 제가 전국에 3명 받는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때는 정말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 안동 시민들께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당시에 정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눈 우리 직원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도 완전히 서점의 경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힘든 서점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 네.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원책도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전국에 지금 남아있는 서점들이 오프라인 서점이 한 1,700개가 됩니다. 네. 어제하고 그저께도 서울의 중형 서점들이 2개가 또 부도가 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우리 도서 정가제가 되면서 지역 서점 활성화라는 조례가 발표되어서 그나마 우리 서점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동시의 예산을 보면은 네. 1조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시 인구가 16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동시 도서 구입 예산은 원래 추경이 통과되어서 1억 6천입니다. 1억 6천만 원이면은 우리 안동시 인구 한 명당 1년에 책 구입비가 1,000원입니다. 실제로는 1,000원도 못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건 책 예산이 너무 적다. 우리 안동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교육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정신 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책 구입비가 적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네. 앞으로 우리 책에 관한 문화 정책이 가감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책의 중요성이야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지원이 1인당 1년에 1,000원, 한 달에 1,000원도 아니고 1년에 1,000원이라고 하니 1,000원. 네,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는데 지역 서점이 그렇게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 서점의 사실은 역할과 필요성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 서점의 역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서점의 역할이 책을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서점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소통하는 공간인데 주민과 소통하고 문화 교류의 장을 또 열어서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안동 시민과 함께 우리 교학사 또 우리 같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서점인들이 100년의 서점이 되도록 가꾸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이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책 워낙 중요하잖아요. 책은 겪지 못한 세계를 또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지역 네. 서점도 많이 이용하시면서 이런 서점을 넘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 서점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 교학사 서점 손진걸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선 후보 경쟁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살펴보죠. 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윤석열 30.6%, 이재명 26.2%, 이낙연 12.9%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이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좀 주춤했다가 다시 대안이 없다,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한교익 막칼럼니스트 관련해서 또는 경기지사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과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대체로 박스권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상승세였던 이낙연 후보는 한 2주 전부터는 다시 주춤, 조금 내려오는 지지율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지금 바람 소리가 좀 많이 타고 들어와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주변에 오늘 제가 조금 이동하면서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요. 네네. 조금 소음이 들어오셨을 때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이 여론조사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크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이게 조사 방법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위를 먹었느냐, 폭염을 먹은 여론조사 혼란스럽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론을 조작했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수치를 바꿔놓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기 때문에 특정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좋게 여론조사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조사 방법 때문입니다.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지지하더라도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고, 면접원이 직접 물어볼 때 제가 면접은 영상하고 강재 아나운서에게 아니 누구 지지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또 대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샤이한 속성, 샤이 보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속성이 반영되다 보니까 면접원 조사는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발표되는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또 재질문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럴 때 궁금하신 것은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배 소장이 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의 조사기관, 한 개의 조사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를 꾸준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변화, 또 가상 대결의 결과가 어느 한쪽 후보가 이기고 지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름 전에는 어떤 변화, 한 주 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추세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다고 한 시기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에 어떻게 변했는지 추세를 지켜보면 지금 동향을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다시 뭉치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는 또 좀 정체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여권 대선 경쟁의 경우에는 지금 본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교익 막 컬럼니스트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더 어울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교익 칼럼니스트가 일본 총리나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국의 칼럼니스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사퇴하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할애비가 와도 난 사퇴 못한다. 내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줄을 끊어놓는데 전력을 다하게 이게 상당히 또 가열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이지만 상당히 또 경기도민들에게도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종적으로 30일 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임명할지 여부는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민 여론에 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했군요. 대통령이 찾아와도 그렇습니다. 내 권리다.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한교익 칼럼니스트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또 유명인이고 잘 알려져 있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자칫 너무 논란의 중심에 한교익 칼럼니스트가 서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좀 더 고민해 보겠다라는 걸 보면 임명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논란이 너무 크니까 임명 철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전 네.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 지지로 만약에 가세를 한다면 이렇다면 어떤 효과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천군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이야기할 때 여야를 넘나드는 승부의 조련사,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는 마술사, 마법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치 반지의 제왕의 건달프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신기하다. 그런 또 역량을 또 많이 보여왔던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 윤석열 후보와는 삐거덕대는 모습도 보였는데 만약에 이 만남이 최근에 이제 만남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사이에 이 중재자 또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또 충고도 있었던 만큼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중도층을 얻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준석 대표하고의 껄끄러운 갈등 관계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공개적으로 앞으로도 또 지지를 해나간다면 윤 후보에게는 천군만마가 되는 거죠. 지금 정치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여론조사를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마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4차 대유행인데 여전히 이동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 안동 시민들은 어떠실지요? KSY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인데요. 이 코로나 방역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것, 이른바 위드 코리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46.6%는 변이가 속출하고 있는 등을 감안해서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고요. 너무 이러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또 환자 위주로 갈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응답도 35.8%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서서히 소상공인에게 또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 코로나를 안고 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